자, 페이지 74쪽을 볼까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주기율표의 역사에 대한 내용들을 쭉 살펴보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 주기율표의 역사에서는요, 이제 각각의 시대의 사람들이 주기율표를 만들어낸 과정들을 우리가 좀 살펴봤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최초에 이제 원소라고 하는 것을 주장했던 라부아제가 어떤 주기율을 발견하려고 했었지만 결과적으로 실패를 하죠. 근데 그 이후로 데베라이너나 또는 뉬렌즈에 의해서 새쌍원소설 또는 옥타브설 이런 것들이 제안되었지만 역시 바로바로 묻혀버립니다. 그런데 이제 현대의 주기율표의 근간을 만들어내는 사람, 바로 멘델레예프가 등장하죠. 이때 멘델레예프는 원소들을 원자량 순서로 배열했었습니다. 그래서 주기율표를 만들었고, 당시에 표를 만드는 과정에서 실제 아직까지 발견되지 않은 원소들의 물리량을 예측을 하죠. 근데 그게 나중에 발견이 되었기 때문에 인정을 받기 시작을 했던 겁니다. 근데 원자 번호가 큰, 그러니까 즉 무거운 원소들에서 이 원자 번호, 그러니까 원자량과 그 다음에 성질 사이에서 모순이 발견되기 시작을 했죠. 근데 그것을 해결하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비운의 학자 모즐리가 등장하죠. 모즐리가 아주 어린 나이에, 젊은 나이에, 그죠? 그 X선 분석을 통해 원소들의 원자 번호를 이제 측정을 합니다. 즉 양성자의 수를 측정했고, 그 멘델레예프의 주기율표에 원자량 순서로 되어 있던 것을 원자 번호 순서로 다시 배열을 바꿔버리죠. 그랬더니 모든 문제가 해결되더라. 대단한 사람. 노벨상 후보였지만 안타깝게도 노벨상을 못 받고요. 그죠? 사망했다 그랬죠? 그제? 그런 주기율표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근데 뭐 사실 뭐 단독 문제가 출제되긴 좀 힘들죠. 거기 부분에서는. 그제? 아니면 진짜로 단독 문제가 출제가 된다면은 여러분들 몸풀기용 2점짜리 문제가 출제가 될 것이고요. 그죠? 아무리 어렵게 문제를 내려고 해도 낼 수가 없는 상황. 맞죠? 그런 상황일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역사 정도는 여러분들이 좀 자연스럽게 좀 익혀두시기 바라고요. 74쪽과 75쪽은 여러분들에게 선생님이 좀 읽어보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뭐 지금 현재로서는 여러분들에게 뭐 대단히 설명할 내용들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우리가 보고 있는 주기율표는 주기가 1주기부터 7주기까지, 그 다음에 조기 1쪽부터 18쪽까지가 있다는 것 보시면 되겠고요. 주기율표의 왼쪽과 가운데 부분에는 금속 원소들이, 그리고 주기율표의 오른쪽 상단부에는 비금속 원소들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금속 원소와 비금속 사이에는 금속과 비금속의 중간적인 형질을 띠고 있는 중금속들이 배치가 되어 있죠. 이때 중금속이 뭐 예를 들어서 저마늄이나 또는 이런 물질들입니다. 그랬을 때 그 저마늄 같은 이런 물질들이 바로 반도체를 만드는데 사용이 되고요. 그죠? 자, 이런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옆에 이제 금속 원소랑 비금속 원소 구별하는 거 나와 있고요. 그죠? 뭐 이런 내용들 읽어보시면 될 거고, 나머지 내용들은 나중에 이 뒤에 주기적 성질 하면서 그때 한번 다시 좀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는 지금 현재 금속 원소, 비금속 원소까지만 이제 구별을 하고 있는데, 뭐 선생님이 지난 시간에 전형 원소랑 전이 원소들에 대한 내용도 이야기를 했었던 것 같은데 기억나시나요? 네. 전형 원소들은 보통 오비탈의 전자 배치에서 s오비탈과 p오비탈까지 전자를 채우고 끝나는 녀석들, 그런 녀석들이 전형 원소들이고, 보통 1족, 2족, 그리고 12족부터 18족까지가 보통 이제 전형 원소에 해당을 합니다. 근데 전형 원소들은 그 각각의 족번호의 끝자리와 원자과 전자가 일치하는 경향성을 보이죠. 그래서 같은 족은 성질이 비슷하다는 것. 근데 전이 원소는요, 전자를 채우다 보면은 S나 P뿐만이 아니라 D나 F까지 전자를 채우는 이런 원소들을 우리가 전이 원소라고 하고요. 주로 3족부터 11족까지 존재합니다. 3족부터 11족까지. 그런데 그 원소들은 족번호가 뭐든지 간에 상관없이 모두 원자과 전자가 하나 아니면 두 개예요. 그러다 보니까 성질들이 다 금속의 성질과 비슷하게 나타나 버리는 거죠. 오케이? 이런 식의 내용들까지 추가적으로 알아두시면은 주기율표에 대해서는 뭐 특별히 어렵지 않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뒤로 넘어가셔서 진짜 핵심 포인트 부분이죠. 페이지 76쪽의 원소의 주기적 성질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제일 먼저 살펴볼 것은 원자 반지름이죠. 말 그대로 이제 원자의 반지름을 측정을 해보겠다, 이겁니다. 그런데 이 원자의 반지름을 측정한다라는 게 사실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선에서는 해결이 안 됩니다. 왜? 원자 모형을 살펴보시면요, 최초의 돌턴부터 톰슨까지는 하나의 구의 형태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맞죠? 그러니까 일정한 구를 띠고 있다면은 당연히 원자 반지름 측정할 수 있겠죠. 그죠? 그런데
그 이후에 러더퍼트에 의해서 실제 원자는 대부분 빈 공간으로 되어 있다는 사실, 그리고 보의 원자 모형을 지나 현재는 우리가 전자를 실질적으로 확인할 수가 없기 때문에 확률만으로 표현하고 있는 오비탈의 개념을 보고 있죠. 그래서 전밀도 모형이 나타날 수가 있고, 이런 각각의 확률 중에서 전자를 발견할 확률이 90% 이상이 되는 지점들, 그런 지점들을 연결해서 경계면 그림 같은 것들을 만들어내잖아요. 맞죠? 그런데 저렇게 경계면 그림을 만들었다고 해서 경계면 바깥쪽에 전자가 존재할 확률이 없는 겁니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도대체 이런 식이라면은 원자 반지름을 어디까지라고 생각을 해야 되느냐? 그럼 문제가 발생을 할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는 원자 반지름은 같은 원자 간 결합에서 핵간 거리의 절반을 원자 반지름이라고 한다라고 정의가 내려져 있는 거죠. 예를 들어 같은 원자들의 결합에서는 공유결합도 있을 수가 있고 금속결합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보통은 공유결합을 할 때는 비금속 원소 간의 결합이 일어나죠. 아마 자세한 내용은 3단원 가서 나올 겁니다. 그죠? 이때 공유결합은 항상 비금속 원소 간의 결합이 될 텐데, 가장 대표적인 예로 수소 같은 것들을 보면은 수소 원자가 있고 또 다른 수소 원자가 있고, 얘네들이 각각 결합을 해서 얘네들이 수소 분자를 만들어낸다면은 이때 전체적으로 전자가 어디까지 있는지는 모르지만 핵은 측정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각각 수소의 핵과 핵의 그 거리를 핵간거리라고 하고, 그 핵간거리의 딱 절반만큼을 우리가 원자반지름이라고 하자라고 이제 규정을 세워놓은 거죠. 근데 이제 공유결합 말고도 금속결합 같은 거 있죠. 금속결합은 이름 그대로 금속 원소 간의 결합입니다. 예를 들어서 철이나 구리나 이런 식의 원소들이 똑같은 종류씩 모여가지고 하나의 결정 형태를 만들어 나갈 때, 그럴 때도 결과적으로 철들이 이렇게 배치가 되겠죠. 철 이렇게 배치가 되면은 이때 각각의 핵간 거리의 딱 절반만큼을 우리가 원자 반지름이라고 칭하고 있다는 거. 이렇게 해서 우리가 정의를 좀 봐두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원자 반지름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 정리해 봅시다. 원자 반지름의 영향 요인은 세 가지죠. 첫 번째가 전자 껍질. 전자 껍질 수입니다. 그죠? 자, 우리는 앞서 전자 배치 원리에서 전자를 안쪽, 가장 안쪽에 에너지가 작은 오비탈부터 차례대로 채워나간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 상태에서 전자를 채울 때 그 전자를 어느 전자 껍질까지 채우느냐가 당연히 원자 반지름의 기본 요소가 되겠죠. 왜냐하면 바깥쪽에 있는 전자 껍질을 채울 때마다 그만큼 더 반지름이 커질 테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현재 반지름이 커지는 요소들을 생각을 해본다면은, 반지름이 커지려면, 그지? 전자 껍질의 수가 어때야 되는 겁니까? 많아야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앞서 봤었던 주기율표에서 각각 주기와 족이 의미하는 것, 주기가 바로 전자 껍질의 수죠. 그지? 그러니까 전자 껍질의 수가 많아야 된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주기가 커야 된다는 것으로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을 겁니다. 1주기는 하나, 2주기는 2개, 3주기는 3개, 4주기는 4개의 전자 껍질을 가지니까요. 맞죠? 자, 그럼 이제 두 번째는 핵 전하량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유효 핵 전하에 대해서 배웠을 거예요. 기억나십니까? 선생님이 거기에 대해서 꽤 좀 신경 써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드렸을 겁니다. 그때 수업에 못 들어왔던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따로 동영상 강의 보세요. 유효 핵 전하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알겠습니까? 핵 전하량 또는 핵 전하라고만 표현이 되어 있으면은 얘네들은 원자 핵 속에 있는 양성자의 수를 의미하죠. 그지?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듯이 원자는 가운데 원자 핵이 있고 주변에 전자들이 돌아다닐 거고, 그런데 이때 원자핵과 전자 사이에서는 정전기적 인력이 발생을 해서 원자핵이 전자를 끌어당기는 형태가 되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때 원자핵이 띄고 있는 그런 플러스의 핵 전하량이 크면 클수록 같은 수의 전자가 있다면 전자를 더 세게 잡아당겨 버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더 안쪽으로 몰려 들어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따라서 원자 반지름이 커지려면은 핵 전하량은 어떻게 돼야 된다? 작아져야 된다. 맞죠? 플러스 M이 약해야지만 전자들이 바깥쪽에 존재할 수 있겠죠. 그리고 세 번째가 바로 전자의 수죠. 전자의 수.
각각 다른 요소들이 모두 동일할 때, 그러니까 전자 껍질의 수도 똑같고 핵 전하량도 똑같은 상태에서라면은 이때 전자의 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그만큼 전자끼리 반발력이 증가를 해버리죠. 그죠? 즉 전자 자체가 마이너스를 띠고 있으니까 좁은 공간에 있으면은 반발력이 작용을 해서 밀려나 버릴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전자의 수는 많으면 많을수록 좋을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셨나요? 그런데 이때 이 2번과 3번 두 가지 핵 전하량과 전자의 수를 우리가 유효 핵 전하라고 표현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원자 반지름이 커지려면은 유효 핵 전하가 커져야 되겠니? 작아져야 되겠니? 유효 핵 전하가 작아져야 되겠죠.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핵 전하량은 양성자의 수에 의해서 결정되는 전하량이에요. 그러니까 같은 원소라면 핵 전하량은 무조건 똑같아야 됩니다. 하지만 유효 핵 전하는 뭐라고? 하나의 원소에서도 각각의 전자들이 있을 것이고 그 전자들을 실제로 잡아당기는 힘이라 그랬거든요. 따라서 실제적으로 양성자 수도 감안을 해야 되고요. 가리움 효과도 생각을 해야 되죠. 그 가리움 효과가 결과적으로 전자 수랑 관련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유효 핵 전하가 크다라는 것은 전자를 실질적으로 더 세게 잡아당긴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당연히 원자 반지름이 커지려면은 유효 핵 전하는 작아져야 된다는 거. 그런데 이때 요 두 가지의 요소를 보면은 예를 들어 원자 번호 11번 나트륨, 12번 마그네슘, 13번 알루미늄은 모두 다 3죽이기 때문에 얘네들은 전자 껍질의 수가 3개겠죠. 그런데 각각 원자 번호에 따라 양성자 11개, 12개, 13개. 그러면 이쪽으로 갈수록 당연히 핵 전하량이 커지니까 그만큼 더 세게 잡아당겨 버리니까 원자 반지름이 작아져야 될 겁니다. 하지만 전자 수로 본다면은 11개, 12개, 13개니까 각각 전자 수가 많아질수록 반발력 때문에 더 커야 되는 거죠. 그럼 두 개가 충돌을 해버린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좀 더 살펴보는 것은 바로 핵 전하량이죠. 그러니까 전자의 수가 하나 많아졌다고 하더라도 핵 전하량이 커지면은 그만큼 더 세게 잡아당길 거라는 거.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런 식의 원자 반지름을 나타낼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원자 반지름을 볼 때 요 두 가지만 보고 감안을 할 거예요. 됐죠? 네.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런 식의 이 원자 반지름을 결정하는 요인에 따라 주기율표에 배치되어 있는 원소들의 원자 반지름을 표현을 해보면은요, 주기율표 이렇게 생겼겠죠? 이렇게 생겼을 때 원자 반지름이 커지는 방향은 같은 주기 가로줄에서는요, 양성자의 수가 적을수록 좋으니까 원자 번호가 작을수록, 그래서 왼쪽으로, 그죠? 그리고 같은 족에서는 아래로 내려갈수록 전자 껍질의 수가 많아지니까 아래로 내려갈수록 원자 반지름이 어떻게 된다? 그렇죠, 커진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은 뭐 원자 반지름은 뭐 말할 것도 없죠. 끝난 거죠. 그지? 이렇게 해서 원자 반지름을 정리할 수 있고, 넘어가셔서 페이지 77쪽으로 가보시면은요, 이제 원자 반지름이 아닌 이온 반지름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이제 이온의 반지름도 측정해보자 이거죠. 그런데 이온 반지름은요, 항상 문제가 원자 반지름과 비교를 하죠. 그래서 우리는 각각 이온 반지름을 측정할 때 금속 원소들의 원자 반지름과 이온 반지름, 그리고 비금속 원소의 원자 반지름과 이온 반지름을 비교를 하게 됩니다. 각각 원자 반지름을 원반, 이온 반지름을 2반이라고 합시다. 아? 2반? 2반이 그거 아니냐? 아, 너네들 모르는구나. 2반이 그거 아니야? 그 성소수자? 그 사람들 칭하는 말 아닌가? 잘 모르겠어요. 됐어. 몰라도 돼. 그지? 너는 성소수자는 아니지? 남자 대 남자가 좋다거나 여자 대 여자가 좋다거나 아마 그 뜻이 있을 거예요. 하여튼 원자 반지름, 이온 반지름입니다. 비교할 거예요. 예를 들어서 11번 나트륨 같은 경우에는 오비탈의 전자 배치상 1s2, 2s2, 2p6, 3s1로 끝나겠죠. 근데 이온 반지름이 된다면, 이온이 된다면 이때 원자가 전자를 떨어뜨려 버릴 거 아니에요. 3s를 빼버리겠죠? 1s2, 2s2, 2p6 이걸로 끝나버릴 겁니다. 그렇다면은 이때 원자 상태에서는 K껍질, L껍질, M껍질까지, 그리고 이온 상태에서는 K껍질, L껍질까지 갖게 존재하는 거죠.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온이 되면서 가지고 있는 원자가 전자를 버리고 전자 껍질의 수가 감소해버리게 되니까 원자 반지름과 이온 반지름 크기 비교하면 누가 더 커야 된다? 원자 반지름이 커야 된다. 이때 원자 반지름이 커야 되는 이유는 전자 껍질의 수 때문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문제에서 이렇게 나오죠.
원자 반지름을 실선으로, 이온 반지름을 점선으로 나타낸다면 이때 그림은 이렇게 그려질 겁니다. 원자 반지름, 그리고 이온 반지름은 속으로. 맞죠? 자, 그러면 비금속 원소들 보면은 비금속 원소의 원자 반지름과 이온 반지름 비교입니다. 그랬을 때 원자 번호 9번 플로린 봅시다. 원자 상태에선 1s2, 2s2, 2p, 5로 끝날 것이고요. 이온이 되면은 1s2, 2s2, 원자가 전자 몇 개? 7개. 또 움찔한다. 또 5개 하지 마. 알았어? 5개 아니 7개죠? 하나만 더 얻으면 되지? 2p6. 자, 이렇게 이온이 된 거죠? 그랬을 때 전자 껍질, K 껍질, L 껍질이죠. 이온, 아까 선생님이 좀 전에 분명히 원자가 전자 물어봤을 때 5개라고 이야기하시면 안 된다 그랬습니다. 두 번째 전자 껍질에 2개, 5개 있으니까 7개라고 이야기해 줘야 되겠죠. 그리고 이온이 돼도 K 껍질, L 껍질. 그렇다면 어찌됐건 이온 반지름도 원자 반지름의 그 영향 요인과 관련이 있겠죠. 그렇다면 전자 껍질에서 똑같습니다. 핵전하량 어떻죠? 핵전하량? 똑같죠. 왜냐하면 똑같은 플로린이니까 양성자 9개 안 변하거든요. 근데 대신에 전자의 수가 9개. 얘는 몇 개? 10개. 그렇다면 결과적으로 반발력 자체가 증가를 해버릴 거 아니에요. 밀려나겠죠. 그러니까 원자 반지름보다 이온 반지름이 더 클 수가 있다는 것. 맞지? 즉 이 요소는 결과적으로 전자의 수가 많아졌기 때문에 이온 반지름이 커지는 것이고, 그것을 유효핵전하라고 이야기하면 유효핵전하가 어떻게 됐다? 작아졌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겠죠. 결과적으로 9개의 양성자의 플러스 힘으로 가지고 9개의 전자를 잡아당기는 거랑 9개의 양성자로 10개의 전자를 잡아당기는 거랑 결과적으로 하나하나 전자에게 미치는 실제 힘은 좀 더 약해져 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밀려나는 거죠. 그래서 원자 반지름보다 이온 반지름이 좀 더 크다라는 거. 그러니까 이때도 실선과 점선으로 각각 표현해 본다면은 원자 반지름 요만하게, 그리고 이온 반지름은 그것보다 크게, 이렇게 나오겠죠? 우리가 뒤에 가서 문제를 살펴보시면은 이 원자 반지름과 이온 반지름을 비교해서 그 원소가 금속인지 비금속인지를 구별하게 됩니다. 그죠? 이때 그림으로도 표현될 수 있고 수치로도 표현될 수 있죠. 그랬을 때 원자 반지름과 이온 반지름이 각각 수치로 표현되어 있을 때 원자 반지름이 크다면 무조건 금속 원소, 그리고 이온 반지름이 더 크다면 무조건 비금속 원소, 이렇게 구별해야 되겠죠. 그러면서 이제 문제에서 조금 더 세세하게 물어볼 수 있습니다. 2주기와 3주기에 걸친 원소들이다, 이렇게 이야기해놓고 원자 반지름과 이온 반지름 수치로 보여주면은 이때 뭐가 금속이고 뭐가 비금속인지 확인할 수 있죠. 그러면서 예를 들어서 원자 반지름을 비교해서 각각 몇 주기에 해당하는 어떤 원소인지 그 종류는 정확히 모른다고 하더라도 원자 번호 순서로 배치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나올 겁니다. 아셨습니까? 세세하게 잘 비교를 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온 반지름까지 정리를 했고요. 이 내용이 77쪽까지 있는 내용이죠. 그러면서 뒤쪽으로 넘어가서 페이지 78쪽으로 가면은 바로 이온 반지름 중에 등전자 이온의 반지름이 나오죠. 그치? 자. 등전자 이온 반지름. 등전자 이온들은 각각 원소들이 이온이 되었을 때 전자의 수가 같은 원소들을 등전자 이온. 그랬을 때 보통 금속 원소들은 원자가 전자를 버리고 전주기 18쪽을 따라가고요. 비금속들은 각각 전자를 얻어서 같은 주기 18쪽을 따라가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거지. 항상 문제에 잘 나오는 거. 원자 번호 7번부터 할까요? 질소, 8번 산소, 9번 플로린. 네온 빼고요. 11번 나트륨, 12번 마그네슘, 13번 알루미늄. 아, 재채기가 나올 것 같은데 안 나오면 기분 되게 더럽지 않냐? 원자들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면은 얘네들이 원자 상태라면은 원자 반지름을 한번 비교를 해보죠. 그렇다면은 질소부터 산소, 플로린까지는 모두 다 2주기. 그리고 나트륨부터 알루미늄까지는 모두 다 3주기. 따라서 전자 껍질의 차이가 있으니까 당연히 원자 반지름은 3주기가 크겠죠. 근데 이때 각각 원자들이 같은 주기에서는 양성자의 수가 적을수록 원자 번호가 작을수록 크니까 이런 식으로. 그지? 따라서 이 상태에서 원자 반지름이 가장 큰 것은 나트륨, 가장 작은 것은
가장 작은 것은 플로린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죠? 물론 꼭 그런 건 아니거든요. 예외적인 요소가 가끔 나오기도 해요. 근데 그냥 대략적으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얘네들이 이온이 될 거 아니야. 이온이 되면은 모두 다 원자 번호 10번 네온처럼 전자가 배치가 되려고 하겠죠. 따라서 7번 질소는 전자 3개 얻어서 3가 음이온, 8번 산소는 2개 얻어서 2가 음이온, 플로린은 하나 얻어서 1가 음이온, 그 다음에 나트륨 하나 버려서 1가 양이온, 마그네슘 2개 버려서 2가 양이온, 알루미늄 3개 버려서 3가 양이온. 이런 식으로 아까 이온들로 배치가 되면은 모두 다 네온과 같은 배치가 돼버리죠. 그렇다면은 앞서 영향 요인 보는 것처럼 저런 식으로 모두 이온이 된다면 전자 껍질에서 모두 다 몇 개씩? 2개씩. 그지? 그리고 전자의 수도 몇 개씩? 10개씩. 그죠? 모두 다 똑같이 10개씩이겠죠. 그렇다면 결과적으로 저 상태의 이온 반지름에 영향 미치는 요인은 핵전하량밖에 없을 거라는 것. 그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원자 번호가 가장 작은 질소, 질화 이온이겠죠. 가장 크고 산화, 플로린, 나트륨, 마그네슘, 알루미늄 순이 될 것이다라는 것. 맞죠? 따라서 이온 반지름 중에 제일 큰 거는 질소, 그리고 제일 작은 것은 알루미늄.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네요. 되셨습니까? 이것이 등전자 이온에 관련된 내용까지였습니다. 됐죠? 자, 근데 뭐 여기까지 보시는 거는 아마 큰 무리 없이 진행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기적 성질의 첫 번째 원자 반지름과 이온 반지름까지 정리를 했어요. 자, 그런데 진짜 이 주기적 성질의 포인트는 페이지 79쪽에 나와 있는 이온화 에너지부터죠. 그죠? 특히나 이제부터 이온화 에너지, 그 다음에 전자 친화도, 그리고 전기 음성도까지 에너지의 개념들이 포함이 되기 때문에 그만큼 문제가 다양하게 출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온화 에너지나 전자 친화도 문제는 문제가 출제가 된다면 보통 모의고사에서 3점 문제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그러니까 점수 날려버리지 않게끔 개념부터 확실하게 좀 잡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이온화 에너지부터 시작을 해보도록 하죠. 페이지 79쪽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정의부터 내려볼까요? 정의부터. 자, 이온화 에너지는요, 기체 상태 중성 원자 1몰에서 전자 1몰을 떼어낼 때 필요한 에너지죠. 그런데 이때 에너지를 흡수합니까? 방출합니까? 흡수합니까? 방출합니까? 흡수하는 에너지죠. 네. 자, 그래서 에너지기 때문에 단위가 킬로줄에다가 몰 단위를 써야 되죠. 킬로줄 퍼 몰. 그죠? 근데 뭐 우리 이제 설명할 때는 그냥 한 개 한 개 그렇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시다. 알겠지? 정의상으로는 1몰 떼어낼 때 얼마 필요하냐? 그걸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온화 에너지의 포인트는 원자에서 원자에서 전자를 떼어낼 때 흡수하는 에너지라는 거죠. 자, 이 말인즉슨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K껍질, L껍질, M껍질, 무한대. 그랬을 때 어떤 원자가 전자를 1s, 2s, 2p까지 가지고 있다고 쳐봅시다. 그러면은 각각 저 오비탈의 전자가 존재할 때 전자를 떼어낸다. 전자를 어디까지 끄집어낸다? 무한대까지 끄집어낸다라는 뜻이죠. 그러면 2p에서 끄집어내도 요만큼, 2s에서 끄집어내도 요만큼, 1s에서 끄집어내도 요만큼이 될 겁니다. 그랬을 때 전자들이 각각 그 오비탈에서 가지고 있는 에너지보다 커져야 되기 때문에 필요한 에너지만큼 원자가 흡수를 해야 되겠죠. 이해되시죠? 그럼으로써 각각 이온이 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M이라고 하는 원소가 이온화 에너지를 흡수하면은 전자를 하나 떼어내고 1가 양이온으로 바뀌겠죠. 근데 중요한 거는 이때 그 원자가 전자를 여러 개 가지고 있다면은 계속해서 전자를 떼어낼 수 있고 떼어낼 때마다 계속해서 에너지가 필요하다라는 것. 그러니까 그 다음 전자를 떼어낼 때는 또 1가 양이온이 또 에너지를 흡수해서 M 2가 양이온으로 바뀔 것이고요.
더 전자가 남았다면 이가 양이온은 또 에너지를 흡수해서 전자를 하나 또 떼어내고 3가 양이온으로 끊임없이 바뀌어 나갈 거라는 것. 그때 각각 전자를 떼어낼 때마다 필요한 이온화 에너지를 순차적 이온화 에너지라고 표현하면서 그 앞에다가 1, 2, 3이라고 붙여서 제1 이온화 에너지, 제2 이온화 에너지, 제3 이온화 에너지, 이렇게 순차적 이온화 에너지를 표시를 하죠. 자, 근데 순차적 이온화 에너지는 조금 이따가 정리를 하도록 할 것이고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보셔야 될 내용은 페이지 80쪽으로 넘어가시면요, 이온화 에너지의 주기적 변화에 관련된 내용의 그래프가 하나가 나와 있습니다. 그죠? 그 그래프를 눈여겨서 보셔야 돼요. 자, 거기에 나와 있는 그래프는 이온화 에너지의 주기성을 확인하기 위한 그래프인데, 거기에 나와 있는 이온화 에너지는 제1 이온화 에너지입니다. 아셨습니까? 자, 그런데 그 그래프를 눈여겨보시면서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것은 무엇이냐? 바로 그 그래프를 외우시는 거예요. 아시겠나요? 보통 원자번호 1번부터 20번까지가 표시가 될 때 그 그래프를 여러분들이 외우셔야 됩니다. 선생님, 그러면은 거기에 나와 있는 이온화 에너지도요? 아닙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그 그래프를 외울 때 실질적으로 그 각각의 원소들의 이온화 에너지의 그 미세한 차이 있죠? 그거는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대신에 이런 식으로 그래프를 그려 나가는 거예요. 1번부터 20번까지를 그릴 거거든요. 1번부터 20번까지를 그릴 건데, 이때 그래프의 대략적인 모양만 여러분들이 암기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외울 때 쿵딱, 쿵딱, 쿵딱딱, 쿵딱딱, 쿵딱, 쿵딱딱, 쿵딱딱, 쿵딱 하면 1번부터 20번까지예요. 아셨습니까? 아, 외울 때는 무조건 유치하게 외우라니까. 그래서 기억이 오래 남아. 우리의 가락을 섞어서 쿵딱, 쿵딱, 쿵딱딱, 쿵딱딱, 쿵딱, 쿵딱딱, 쿵딱딱, 쿵딱. 1번부터 20번까지라니까. 아니? 그래 놓고 연장하면 되죠, 그래프로. 됐지? 그지? 아마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그래프의 모습과 모양 자체가 상당히 비슷할 겁니다. 맞죠? 그랬을 때 요 미세한 높이 차이는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된다는 거예요. 근데 확실하게 구별하실 거는 여기까지가 1죽이죠. 여기까지가 2죽이죠. 여기까지가 3죽이고 그 다음이 4죽입니다. 그랬을 때 같은 족에 있는 원소들, 요게 지금 수소겠죠. 그리고 요게 리튬이겠죠. 요게 나트륨일 거고요. 그 다음에 요게 칼륨일 겁니다. 이때 같은 족이면은 점차 이온화 에너지가 작아지는 형태로 그려주시면 돼요. 아시겠나요? 그런데 이때 이렇게 이온화 에너지가 작아지는 이유, 같은 족에서 이온화 에너지가 작아지는 이유는 전자를 떼어낼 때 전자가 몇 개든 간에 아무 전자를 막 떼어내는 게 아니라 일단 떼어내기 쉬운 전자부터 먼저 떼어내기 때문입니다. 그 말인즉슨 쉽게 떼어낼 수 있다, 에너지를 조금만 공급해도 떼어낼 수 있는 전자를 떼어낼 거거든요. 그 말은 전자들이 1s에도 있고 2s에도 있고 2p에도 있다면은 가장 떼어내기 쉬운 전자는 2p에 있으니까, 그지? 이만큼만 에너지 공급하면 되니까 이거부터 떼어낼 거란 말이에요. 그 말인즉슨 바깥쪽에 있는 전자부터 떼어낼 거란 이야기죠. 그러니까 얘는 첫 번째 전자 껍질, 얘는 두 번째, 얘는 세 번째, 얘는 네 번째 전자 껍질에 있는 전자들을 떼어낼 테니까 그만큼 에너지가 줄어들 수가 있는 거지. 오케이? 자, 그런데 같은 주기에서는요, 대체적으로 원자 번호가 커질수록 이온화 에너지가 증가하는 경향성을 나타냅니다. 그죠? 근데 그 이유는 같은 전자 껍질에서 전자를 떼어낼 거거든요. 근데 전자를 떼어내는 과정에서 결과적으로 그 에너지는 양성자가 전자에게 미치고 있는 그 유효액 전환을 끊는 데 필요한 에너지일 거거든요. 맞죠? 원자핵이 쭉 잡아당기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같은 주기에서 원자 번호가 커질수록 그만큼 전하량, 유효핵 전하량이 커지니까, 전자를 잡아당기는 힘이 실제적으로 커져버리니까, 양성자가 늘어나니까, 그래서 전자를 떼어내는데 조금 더 힘이 드는 겁니다. 됐죠? 그런데 선생님이 이 그래프를 외우라고 하는 이유, 아마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다 보면은 아마 이런 형태의 문제를 본 적이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 어떤 미지의 원소들을 보여줄 겁니다. 그래놓고 이 원소들이 2, 3주기에 걸쳐 있는 원소들이며 다음 그래프는 그 미지의 원소들의 이온화 에너지다. 제1 이온화 에너지에 관련된 그래프다. 이렇게 해놓고
그래프를 그냥 문제에서 이렇게 그래프를 딱 그려놓는 거죠. 그려놓고 여기가 A, 여기가 B, 여기가 C, 여기가 D, 여기가 E, 여기가 F 이렇게 딱 나와버리는 겁니다. 그래놓고 이 원소들에 관련된 문제를 물어볼 거란 말이죠. 그런데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2, 3주기에 걸쳐 있다면은 저 그래프에서 이 모양이 반복되는 위치를 찾으면 되겠죠. 2, 3주기니까 여기 어딘가에 걸려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랬을 때 이 모양이 여기서부터 보면 되는 거죠. 맞죠? 그렇기 때문에 각각의 원소들의 종류가 무엇인지를 그렇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참 수능 문제는요, 분명히 외워서 푸는 문제가 아니라 그랬거든요. 근데 외워야지만 풀리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 알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꼭 외우세요. 만일 여기에 친절하게 원자 번호가 띡 나와 있다면은 신경 쓰실 필요도 없겠죠. 맞지? 그런데 그게 안 나와 있다면은 그래프를 외워놓은 상태에서만 문제를 풀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꼭 이 그래프의 모양을 외우시기 바라요. 아까 선생님이 쿵딱 쿵딱 쿵딱딱 쿵딱딱 이러면서 외웠죠? 근데 그거 항상 외우다 보면은 옆에서 꼭 이상한 소리를 내는 학생들이 있어요. 친구가 지금 쿵딱 쿵딱 쿵딱딱 쿵딱딱 이렇게 외우고 있는데 옆에서 쿵따락딱 이러면은 바로 헷갈립니다. 그것 때문에. 이상하게 옆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어가면 그걸 더 잘 외우더라고요. 그렇지 않냐? 참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같은 주기에서는 원자 번호가 커질수록 유액 전하가 커지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이온화 에너지가 커지는 경향성을 나타내요. 그런데 예외적인 요소가 있다는 거죠. 예외적인 요소는 바로 요 위치와 요 위치. 맞죠? 그 각각의 원소가 원자 번호 4번 베릴륨과 원자 번호 5번 붕소죠. 여기가. 그지? 그랬을 때 왜 원자 번호가 증가했는데 이온화 에너지가 좀 더 작아지느냐? 그것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오비탈의 배치를 한번 해봐야 되겠네요. 베릴륨은 1s2, 2s2까지. 그리고 붕소는 1s2, 2s2, 2p1. 그렇다면 제1이온화 에너지로 전자를 떼어낸다면 베릴륨은 여기에서, 붕소는 여기에서. 그렇다면 그림상 뭐 K껍질, L껍질, 무한대 본다면은 결과적으로 베릴륨은 여기에 있는 전자를 잡아당겨야 되는 거죠. 하지만 붕소는 여기에 있는 전자를 잡아당기니까 이만큼의 에너지 차이가 생길 수밖에 없는 거지. 그래서 조금 더 쉽게 전자가 뜯어진다는 거. 따라서 요 위치에 있는 베릴륨과 붕소는 결과적으로 오비탈의 종류 때문에, 오비탈의 종류가 달라지니까 이온화 에너지가 약간 줄어들게 되는 그런 현상이 벌어지는 거죠. 이것은 베릴륨과 붕소뿐만이 아니라 요 위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뭐랑 뭐야? 마그네슘이랑 알루미늄이지. 마그네슘과 알루미늄도 마그네슘은 3s에서 떼어내는데 알루미늄은 3p에서 떼어내기 때문에 에너지의 차이가 생기는 거죠. 오케이? 자, 그럼 여기는 무슨 원소랑 무슨 원소지? 7번 질소랑 8번 산소죠. 전자 떼어내보죠. 1s2에 2s2에 2p 3으로 끝날 것이고요. 산소는 1s2에 2s2에 2p 4로 끝나겠네요. 그럼 전자를 떼어낸다면 둘 다 어디에서? 2p에서 전자를 떼어내겠지? 네. 그러면은 일단 오비탈의 종류는 똑같습니다. 대신에 오비탈의 모양을 그림으로 좀 그려보면은 2p는 각각 3개의 오비탈들이 존재를 할 것이고요. 이때 질소는 그 3개의 전자들이 모두 다 홀전자로 존재를 하겠죠. 맞죠? 그렇다면 저 3개의 전자 중에 하나를 떼어낼 겁니다. 그런데 산소는 전자가 4개니까 일단 홀전자들이 하나씩 이렇게 배치가 된 다음에 나머지 또 하나의 전자가 스핀 방향 반대로 이렇게 들어가 주면 되겠죠. 그럼 전자 떼어낼 때 뭘 떼어내? 요걸 떼어낸다는 거지. 알겠어? 그런데 7번에서 8번으로 가면서 유효액 전하가 약간 증가하긴 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전자를 잡아당기는 힘 자체가 조금 더 많이 필요한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때 얘를 떼어낼 때 지금 하나의 오비탈 내에 2개의 전자가 들어가 있을 때 그 중에 하나를 떼어낼 겁니다. 아무리 오비탈에 있는 전자들 2개씩 배치가 되면서 그 배치되기 위해 스핀 방향을 반대로 해서 반발력을 최소화했다고 하더라도 반발력은 존재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때 전자를 떼어낼 때 그 옆에 있는 전자가 옳았구나 밀어주는 거죠. 그지? 꺼져. 반발력이 작용을 하기 때문에 조금 더 쉽게 떼어내지는 것. 그래서
지금 현재 요 7번과 8번 사이에서는 바로 전자 반발력 때문에 이온화 에너지가 약간 줄어들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이것은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케이? 여기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전자 반발력 때문에 에너지가 약간 작아질 수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어요. 이해되셨습니까? 자, 요거 그래프 지금까지 외우라고 한 사람들이 있나요, 혹시? 그 전에 여러분들 학교에서나 아니면 또 다른 학원에서 배웠을 때 이거 외우라고 한 적 있나요?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다면 지금이라도 좀 외워두세요. 아시겠죠? 쓰든 안 쓰든 알아두면 좋습니다. 그러니까 안 나오면 그만이고, 나왔을 때 외우지 않았었다면은 여기서 문제 아예 못 푸는 경우도 생겨버리거든요. 오케이? 그러니까 외워두시고,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지금 현재 요 이온화 에너지는 제1 이온화 에너지를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근데 가끔 심화 문제에서 제1 이온화 에너지가 아니라 제2 이온화 에너지를 표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제2 이온화 에너지를 표현했다고 했을 때 그럼 제1도 외웠으니까 제2도 외워야 되나요? 아니야. 제2는 외우는 게 아니에요. 제2 이온화 에너지의 그래프는 외우지 않고요, 해석입니다. 알겠습니까? 제1 이온화 에너지의 그래프는 외울 필요가 있는데 제2 이온화 에너지, 제3 이온화 에너지 뭐 이렇게 나와버리면은 그 각각의 이온화 에너지 그래프들은 외우는 게 아니라 어떤 비교 대상이 있어요. 제1과 제2를 비교해라, 이런 식의 내용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그 둘의 해석입니다. 그러니까 그래프를 외우실 필요는 없다라는 걸 미리 좀 말씀을 드릴게요. 아시겠죠? 대신에 요거는 좀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페이지 80쪽의 가장 아래쪽 순차적 이온화 에너지 나오죠? 자, 앞서 순차적 이온화 에너지는 그 원소가 전자를 여러 개 가지고 있을 때 전자 하나하나 떼어낼 때마다 에너지가 필요하고, 그 각각의 이온화 에너지를 제1, 제2, 제3 이온화 에너지 이렇게 표현한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순차적 이온화 에너지죠. 맞습니까? 자, 예를 들어서 알루미늄 봅시다. 원자번호 13번 알루미늄이에요. 알루미늄이 가장 먼저 제1 이온화 에너지를 받아서 전자 한 개 떼어내고 알루미늄 1가 양이온이 되겠네요. 맞죠? 그리고 나서 계속해서 알루미늄 1가 양이온은 또다시 제2 이온화 에너지를 흡수해서 알루미늄 2가 양이온으로 바뀔 것이고요. 계속해서 알루미늄 2가 양이온은 또다시 제3 이온화 에너지를 흡수해서 알루미늄 3가 양이온으로 바꿔나갈 것이다라는 거. 근데 우리는 알루미늄이 3가 양이온 상태로 존재한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이 상태가 안정하니까. 하지만 아직까지 전자는 10개가 남았고요. 아직까지 전자를 더 떼어낼 수 있는 거죠. 따라서 알루미늄 3가 양이온은 또다시 제4 이온화 에너지를 흡수해서 알루미늄 4가 양이온으로 바뀌는 등 계속해서 전자 다 떼어낼 때까지 순차적 이온화 에너지가 존재할 겁니다. 그러니까 제13 이온화 에너지까지 있겠죠. 맞지? 그런데 이때 각각 흡수하는 이온화 에너지 E1과 E2, E3, E4 이런 식의 에너지들을 각각 크기별로 비교했을 때는 항상 순차적 이온화 에너지에서 그 이온화 에너지가 다음 단계로 넘어갈 때마다 계속해서 에너지는 어떻게 되고 있다? 커진다라는 거. 맞지? 그 커지는 이유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좀 해석을 해야 되겠죠. 그죠? 앞서 이제 알루미늄 같은 경우에 1s2에 2s2에 2p6에 3s2에 3p1일 겁니다. 그럼 제1 이온화 에너지는 요거 떼어내는 거죠. 제일 위쪽에 있는 오비탈이니까 똑 떼어지겠네요. 맞지? 그리고 나서 제2 이온화 에너지는 여기서 3p에서 3s로 내려왔으니까 에너지가 좀 더 필요하겠죠. 그런데 계속해서 여기에서 제3 이온화 에너지로 전자를 떼어내야 되는 거죠. 같은 오비탈인데. 그지? 대신에 3s에서는 전자가 이렇게 두 개 들어가 있으면서 제2 이온화 에너지로는 요걸 떼어내고 제3 이온화 에너지로는 요걸 떼어내겠죠. 그랬을 때 이렇게 하나의 오비탈 내에 두 개의 전자가 있으면 전자 떼어낼 때 살짝 밀어준다 그랬잖아요. 살짝 밀어주니까 얘 떼어내고 그 다음에 얘를 떼어낼 때는 홀전자 떼어내는 거니까 에너지가 좀 더 필요하겠죠. 그래서 이온화 에너지가 계속 커지는 겁니다. 근데 그러다가 제4로 넘어가면은 어디서 떼어내야 되죠? 2p에서 떼어내야 되죠. 그러면은 아예 전자 껍질의 종류가 달라져 버리니까 에너지가 커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커지는데 이때 제1, 제2, 제3까지는 3s, 3p 그죠? M 전자 껍질에서 떼어내게 되고요. 그 다음부터는 L 전자 껍질에서 떼어내기 시작을 할 거 아니에요. 전자 껍질의 종류가 완전 달라지기 때문에 이온화 에너지가 1점 몇 배, 2점 몇 배로 증가하다가
갑자기 5배로 확 증가해버리는 경향성을 나타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순차적 이온의 에너지를 보고 커지다가 갑자기 급증하기 직전까지의 이온의 에너지들이 원자과 전자를 떼어내는데 필요한 에너지였다. 이래서 얘 원자과 전자 3개구나. 그렇다면은 얘가 만약 원자번호 20번대까지라면은 쟤는 13족 원소겠구나. 이렇게 판단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이해되셨습니까? 근데 아직도 이런 실수를 하는 친구들이 가끔 있는데, 예를 들어 A 원소, B 원소, C 원소가 있고 각각의 제1 이온의 에너지, 제2, 제3, 제4 이온의 에너지가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 놓고 각각 그 수치들이 나와 있는데, 예를 들어 A가 1에서 2로 넘어갈 때 갑자기 10배 정도 증가를 해버리고요. 2에서 3으로 넘어갈 때, 2에서 3으로 넘어갈 때 2배, 3에서부터 4로 넘어갈 때 뭐 2.5배 이렇게 증가를 했다면은 A는 10배가 증가한 게 1에서 2로 넘어갈 때니까 원자과 전자가 1개겠구나. 따라서 몇 쪽이구나. 1쪽 원소구나. 이렇게 이제 확인을 하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B 같은 경우에 1에서 2로 넘어갈 때 2배, 2에서 3으로 넘어갈 때 5배, 3에서 4로 넘어갈 때 1.8배 이랬다면은 얘는 2에서 3으로 넘어갈 때 갑자기 확 커졌으니까 원자과 전자가 2개구나 이러면서 거기에 대해서 얘는 2족 원소가 되겠구나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할 거란 말이에요. 그래 놓고 자 C 보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 C에서 1에서 2로 넘어갈 때 예를 들어 1.2배, 그리고 나서 2에서 3으로 넘어갈 때 뭐 1.8배 이랬는데 3에서 4로 넘어갈 때 2.5배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안에서 얘는 원자과 전자, 지금 현재 에너지가 3에서 4로 넘어갈 때 다른 것보다 크니까 원자과 전자 3개구나. 거기까지 해놓고 얘 3족 원소 이렇게 이야기하는 애도 있다? 아니죠. 만약 원자과 전자 3개라면 13족 원소가 돼야 되겠죠? 그런데 그것 자체가 잘못된 거지. 알겠니? 자꾸 학생들이 이렇게 표가 나와 있으면요, 여기에서 이 원소들을 결정하려고 하는 경향성을 자꾸 나타내요. 그 말인즉슨 C 같은 경우에 1.2배, 1.8배, 2.5배가 됐으니까 그래도 상대적으로 얘가 가장 높아서 결과적으로 원자과 전자가 3개다. 따라서 13족 원소다. 이렇게 그냥 결정을 해버리는 친구들이 있는데 몰라요. 알겠습니까? 저 이온화 에너지, 순차적 이온화 에너지를 보고 원자과 전자를 판단한다는 것은 정말로 순차적 이온화 에너지가 다른 부분에 비해 월등하게 커져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다른 부분이 뭐 1.8배, 1.6배, 2.1배 이러는데 어느 부분에서 2.5배 이랬다고 그 부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C 같은 경우에는 뭐예요? C는 확인 불가입니다. 몰라요. 알았어? 대신에 이런 상황이라면은 어찌됐건 제5, 제6, 제7, 제8 이온화 에너지까지 계속 보다 보면은 몇 쪽 원소인지를 알 수 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판단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판단이 안 되는 상황에서도 우리가 하나 예측을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뭘 예측할 수 있느냐? 최소한 제4 이온화 에너지까지 이렇게 보여줬는데 그렇게 크게 증가하는 경향성이 없다면 그 뒤쪽에까지 아직까지 전자를 더 떼어낼 수 있다는 거죠. 원자과 전자를 더 떼어낼 수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아마 C는 지금 현재 최소한 금속 원소는 아닐 거라고 우리가 예측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죠? 왜냐하면 원자 번호가 큰 쪽이 비금속들이니까. 그러니까 A랑 B는 금속이야. 확실하게 결정되는 거지. 근데 C는 몰라요. 몇 쪽인지도 모르지만 일단은 금속 원소가 아닐 거라고 예측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오케이, 이해되셨습니까? 그렇게 문제에 접근을 해 나가셔야 됩니다. 그 표 내에서 무조건 찾으려고 하지 마세요. 뒤에 더 나올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온화 에너지, 순차적 이온화 에너지에 관련된 내용까지 살펴본 게 페이지 81쪽까지입니다. 되었습니까? 81쪽까지. 됐죠? 자, 그렇게 해서 내용을 살펴보시면 되겠고, 뭐 그 다음 장에 82쪽에 나와 있는 기출문제 다시 보기 같은 거, 그지? 기출문제 가만 있어봐. 이온화 에너지. 가만 있어. 왜 전기 음성도 못해놨지? 여기 전자신화도가 없구나. 오케이. 자, 뭐 순차적 이온화 에너지 관련된 문제가 나와 있는데요. 그 문제 자체는 정말 간단하게 그려져 있는 거죠. 그지? 그래프의 높이로 이온화 에너지가 어디서 급증하는지만 알면은 몇 쪽 원소인지 금방 쉽게 판단할 수 있을 겁니다. A 같은 경우에는 3에서 4로 넘어갈 때 갑자기 확 커졌으니까 얘는 원자과 전자 3개, 13족 원소죠. 3족 아닙니다. 가끔 문제에서 3족이다 이렇게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하지만 1번부터 20번 또는 3족이라면은 그 사이 3족이 없어야 되죠.
그런 착각하지 마세요. 그 다음에 B는 1에서 2로 넘어갈 때니까, 그지? 원자과 전자 1개, 1쪽. 그 다음에 C는 2에서 3으로 넘어갈 때니까 원자과 전자 2개, 2족 원소. 이렇게 우리가 판단하고 문제를 풀어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우리 교재에는요, 이 이온화 에너지까지 설명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바로 전기음성도로 넘어가 버리네요. 쉽게 말해서 전자친화도가 빠졌다는 뜻이죠. 맞지? 근데 전자친화도에 대한 개념도 정리는 해놓고 가야 됩니다. 맞죠? 자, 그 전에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봤던 것은 이온화 에너지였습니다. 이온화 에너지는 원소가, 기체상태 원소겠죠? 에너지를 흡수해서 양이온으로 바뀌면서 전자를 내보내는 것. 그지? 그때 흡수하는 에너지를 이온화 에너지라고 표현했단 말이에요. 맞죠? 그래서 아까 우리가 주기성 살펴보면은 대략적으로 주기율표상에서 이온화 에너지가 커지는 경향성은 오른쪽 위로 갈수록이었습니다. 맞죠? 네. 물론 예외성은 있었어요. 하지만 대체적으로는 저랬죠. 그러면 여기에 있는 원소들은 상대적으로 이온화 에너지가 작은 거죠. 이온화 에너지가 작다. 전자를 떼어내기 쉽다, 어렵다? 쉽다. 정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이온화 에너지가 작다. 에너지를 조금만 공급해도 전자가 떼어진다. 전자를 떼어내기 쉽답니다. 대체적으로 여기에 있는 원소들이 금속 원소들이죠. 그래서 금속 원소들은 전자를 쉽게 떼어내버리고 양이온이 잘 되는 겁니다. 하지만 여기에 있는 원소들은 어떻죠? 이온화 에너지가 크죠? 이온화 에너지가 크다? 전자를 떼어내기 쉽다, 어렵다? 어렵다. 에너지 많이 공급해야지 전자가 뜯어지거든. 맞잖아? 네. 그러니까 그만큼 전자를 떼어내기가 어려운 거죠. 오케이? 그래서 이런 비금속 원소들, 여기에 위치하고 있는 비금속 원소들은 전자가 잘 안 떼어지는 겁니다. 네. 이해됐지? 자, 그런데 교재에 없는 전자친화도를 정리를 해보도록 하죠. 결과적으로요, 수능 특강에서 전자친화도가 빠졌다는 뜻은 문제에 안 나온다는 뜻입니다. 알겠습니까? 예전에 여러분들 전자친화도 배웠죠? 근데 수능 특강 교재에 전자친화도가 없다는 뜻은 안 나온다는 뜻이에요. 알겠나요? 네. 전자친화도가 빠졌다는 거예요. 문제 자체로 전자친화도의 개념은 들어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확실한 것은 전자친화도도 알아둬야지 나중에 가서 왜 이온 결합이 되는지를 우리가 설명할 수가 있어요. 알겠나요? 자, 전자친화도는 이온화 에너지의 정반대 개념이죠. 네. 그지? 기체 상태의 중성 원자 1몰이 전자 1몰을 얻을 때 필요한 에너지? 흡수야, 방출이야? 그렇죠. 방출되는 에너지입니다. 됐습니까? 개념은 그렇죠. 일단 전자친화도 자체가 원자가 전자를 얻을 때 어떻게 하는 에너지? 방출하는 에너지라는 것. 맞지? 이온화 에너지랑 전자친화도가 정반대의 개념인 거죠. 예를 들어 M이라고 하는 원소가 전자 하나를 얻을 겁니다. 그러면 M은 일가 양이온으로 바뀔 것이고요. 그죠? 그러면서 에너지를 방출한다 이거지. 이 에너지가 뭐라고? 전자친화도.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몇몇 개의 물리적 법칙에서 뭐 질량 보존의 법칙 뭐 이딴 거 있잖아요. 그러면서 에너지 보존의 법칙도 기억나십니까? 에너지 보존의 법칙? 반응 전과 반응 후에 에너지는 무조건 어때야 된다? 같아야 된다. 총량이 보존돼야 된다라는 거거든요. 뭐 역학적 에너지 보존하면서 마찰이 없는 경우에는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되는데 마찰이 있으면 일부 에너지가 열 에너지로 바뀌니까 역학적 에너지가 감소한다. 하지만 전체적인 에너지는 총량이 일정하다. 이런 내용들을 배웠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만약 그렇다면은요, M이라고 하는 원자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가 있겠죠. 그리고 전자도 에너지를 가지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둘을 더한 에너지를 더한 값과 나중에 얘가 음이온이 된 다음에 가지고 있는 에너지 그리고 방출되는 에너지, 전자친화도 이거 더하면 어때야 된다는 거야? 같아야 된다는 이야기지.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얘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를 E1이라고 하고요, 얘를 E2라고 한번 해봅시다. 그리고 얘를 E3라고 해보자. 오케이? 그러면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반응 전과 반응 후의 에너지 총량이 같아야 되는 거니까
E1과 E2를 더한 것은 E3보다 어때야 되나요? 커야 되겠지. 여기까지 무슨 말 이해됩니까? 이해돼? 그런데 아까 전자친화도가 방출하는 에너지라며. 맞지? 누가 방출하는 거야? 누가 방출하는 거니? 원자가 방출하는 거야? 아니야. 전자가 방출하는 거야. 알겠어? 생각해봐. 보세요. K 껍질, L 껍질, 무한대가 있다고 칩시다. 그런데 각각 1S가 있고 2S가 있고 2P가 있어요. 그런데 전자를 얻을 거야. 전자를 얻는다라는 이야기는 원래 전자가 증류원지 어디에 있다라는 거예요? 무한대에 있다라는 거지. 전자가 여기 무한대에 있어. 그럼 무한대에 해당하는 에너지를 갖고 있겠지. 근데 이 녀석이 2p 오비탈로 떨어졌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럼 2p로 쑥 떨어지게 되면은 내려오는 동안 에너지가 줄어들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예를 들어서 처음에 10만큼의 에너지를 가지고 있었는데 2p까지 오면서 에너지를 방출해 가지고 이만큼으로 줄었어요. 그럼 방출한 에너지가 얼마야? 8인 거지. 네. 무슨 말인지 여기까지 이해가 되니? 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에너지를 방출하는 건 누구야? 전자지. 이해가 돼? 그러면 봐. 니네 원자의 입장에서 전자를 얻었을 때 에너지의 변화가 나타나 버립니다. 그때 아까의 E1 더하기 E2는 E3보다 크다 그랬지. 그런데 원자랑 이온의 에너지만 비교해 볼까요? 얘네 둘만? 그러면은 M이 M1가 양이온으로 바뀌면서 에너지 방출했다 그랬어. 누가 방출한 거라고? 전자. 근데 어차피 원자 입장에서는 없던 에너지 E가 생긴 거 아니니? 그럼 에너지가 어떻게 돼? 커질 거 아니야. 맞지? 이때 E1과 E3만 비교를 해보라고. 얘가 지금 현재 에너지가 10이라고 쳤을 때 달라붙으면서 에너지를 8만큼 방출해버려. 이만큼 빠져나간다고. 그러면 결과적으로 음이온이 될 때 원자보다 에너지가 얼마 커지는 거야? 이만큼 커지는 거잖아. 이해가 되니? 원자보다 음이온이 되면은 에너지가 좀 커져요. 아시겠나요? 그런데 우리가 보는 물질 또는 입자의 안정성 측면에서는요, 크게 두 가지의 요소를 많이 보거든요. 에너지, 오케이? 그 에너지를 우리가 이제 엔탈피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이제 3학년에서 학교에서 화투를 배우면은 시험을 보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교과적인 내용을 배울 거 아니에요. 그랬을 때 그 에너지를 우리가 엔탈피라고 표현하기도 하거든요. 그 엔탈피, 에너지의 그 값과 그 다음에 엔트로피라고 하는 개념이 있어요. 무질서도, 흐트러지는 것. 알았어? 흐트러지는 두 가지의 개념으로 물질의 안정성을 많이 설명을 하거든요. 그랬을 때 물질, 입자가 안정하려면은 에너지 측면에서는 에너지가 작을수록 좋습니다. 네. 그리고 무질서도, 엔트로피 측면에서는 무질서도가 클수록 좋아요. 그러니까 막 흐트러져 있는 게 좋은 거야. 병에다가 빨간색, 파란색 구슬 같은 거 막 집어넣고 탁 흔들어 버리면은 빨간색, 파란색 구슬이 쫙 층 나눠지면서 딱 배치가 되니? 아니잖아. 막 섞여버리잖아. 그게 자연스러운 거라는 거예요. 알겠어? 근데 뭐 엔트로피는 둘째치고 에너지 측면에서 작을수록 안정하다 그랬지. 네. 이해가 되니? 그럼 결과적으로 원자가 이온이 될 때 에너지가 좀 커져. 불안정해진단 말이야. 약간. 그래도 이렇게 되면은 예를 들어 비금속 같은 게 전자를 얻으면서 옥텟 규칙을 만족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는 거라고. 근데 어찌됐건 전자를 얻을 거야. 그래서 어찌됐건 에너지가 커지지. 그러면 이때 그나마 안정하려면 전자가 방출하는 에너지가 클수록 좋겠니? 적을수록 좋겠니? 전자가 방출하는 에너지가 클수록 그 전자를 받아들였을 때 더 안정해질 수 있을까? 어떨까? 큰 게 좋은 걸까? 작은 게 좋을 걸까? 큰 게 좋은 거겠죠. 간단한 거잖아. 10만큼 있는데 8 방출하고 2 붙었어. 그런데 10은 있었는데 2 방출하고 8이 붙어. 그러면 에너지가 클수록 불안정하다며.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방출하는 에너지가 크면 클수록 좋은 거잖아요. 그 말은 뭐야? 전자친화도는 전자가 방출하는 에너지입니다. 전자가 에너지를 많이 방출하고 들어올수록 전자를 얻기가 좋아요. 다시 정리해 봅시다. 이온화 에너지. 이온화 에너지가 크다. 전자를 잃기 쉽다 어렵다? 어렵다. 이해되십니까? 이온화 에너지가 작다. 전자를 잃기 쉽다 어렵다? 쉽답니다. 이해되셨죠? 자, 근데 이제는 전자친화도예요.
전자 친화도가 클수록 전자를 얻기 쉽다 어렵다. 전자를 얻기 쉽다 어렵다. 쉽다. 이해되십니까? 전자 친화도가 크다. 전자가 에너지 많이 방출하고 들어오는 거야. 조금만 에너지가 증가해도 되는 거잖아. 얻기 쉽습니다. 반대로 전자 친화도가 작다. 전자를 얻기 쉽다 어렵다. 어렵다. 여기까지 정리되셨습니까? 이렇게 말로 하면 되게 헷갈립니다. 그죠? 정리 잘 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이온화 에너지가 크다. 전자를 잃기 어렵다. 이온화 에너지가 작다. 전자를 잃기 쉽다. 전자 친화도가 크다. 전자를 얻기 쉽다. 근데 전자 친화도란 말 속에 벌써 그게 있는 거 아니에요? 어떤 거요? 그러니까 전자 친화도가 크면 당연히 쉬운 거 아닌가? 그게 왜? 그러니까 친화도니까. 그거 친화도니까 그런 거죠. 맞습니다. 근데 그게 결과적으로 에너지를 이야기하는 거야. 그지? 전자 친화도가 크다. 전자가 에너지를 많이 방출하고 들어오는 거니까 전자를 얻기 쉽다. 하지만 전자 친화도가 작다. 그만큼 전자가 에너지를 조금 방출하고 들어와 버리니까 전자를 얻기 어렵다. 되었습니까? 이때 전자 친화도도 주기성이 나타나죠. 이때 전자 친화도가 커지는 방향은 이온화 에너지랑 마찬가지로 오른쪽 위로 갈수록입니다. 그죠? 이게 이제 전자 친화도죠. 그러니까 다시 요 원소들을 보면은 금속 원소들은 이온화 에너지도 작고 전자 친화도도 작아요. 그러니까 이온화 에너지 작으니까 전자를 잃기 쉽다. 하지만 전자 친화도가 작으니까 전자를 얻기는 어렵다. 그러니까 이 녀석들은 전자를 잃고 양이온이 돼버리는 거지. 근데 비금속 원소들은 이온화 에너지도 크고 전자 친화도도 큽니다. 그러니까 전자를 잃기는 어렵고요. 전자를 얻기는 쉽고요. 그래서 전자 얻어서 음이온이 돼버리는 거지 뭐. 됐습니까?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이게 지금 전자 친화도가 안 나와 있어서 아마 이게 빠졌다라고 볼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예전에 전자 친화도에 관련된 문제가 사실 단독적으로 좀 출제가 되면 좀 어려울 수 있었어요. 근데 이게 하나의 또 학생들이 걸려 들어가는 포인트 지점이 하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전자 친화도 같은 경우에는 18쪽을 제외하거든요. 주로. 왜냐하면 18쪽은 비활성 기체니까 전자를 안 얻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위치상으로 전자 친화도가 가장 큰 원소는 뭐여야 되니? 18쪽 아니라니까? 18쪽 제외할 거라니까 전자 친화도는. 결과적으로 여기에 있는 원소일 거 아니야. 뭐? 플루오린. 맞지? 그리고 그 밑에 염소도 있고 브로민도 있고 막 그럴 거 아니야? 그럼 원래 위치상으로 본다면 플루오린이 더 큰 거지. 전자 친화도가. 플루오린이 염소보다 전자를 얻어서 음이온이 더 잘 돼야 되지. 근데 예외성이 있다. 여기서도. 플루오린보다 염소의 전자 친화도가 좀 더 커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원래 위치상으로는 플루오린이 커야 되는 게 맞는데 전자를 이렇게 얻다 보면은 플루오린은 전자를 채우는 공간이 두 번째 전자 껍질이죠. 그런데 염소 같은 경우에 세 번째 전자 껍질이잖아. 근데 두 번째 전자 껍질에 전자 하나를 채우다 보니까 그 좁은 공간에 전자들이 우글우글 대고 있잖니. 그러니까 지네들끼리 반발력이 작용하는 거야. 그러니까 집어넣으려니까 조금 더 힘이 드는 거지. 근데 염소는 상대적으로 공간이 좀 크잖아. 그러니까 그나마 전자를 얻기가 그나마 조금 더 플루오린보다 나아집니다. 그래서 염소가 도리어 플루오린보다 전자 친화도가 좀 더 커요. 근데 여기에 걸려 들어가는 문제들이 있었거든. 근데 아마 이런 문제는 출제가 되지 않을 거라고 예상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마 뒤에 문제, 전자 친화도에 관련된 문제 없을 거예요. 만일 있다고 하더라도 아마 여러분들이 지금 보신 이 기본 개념만으로도 충분히 해결이 될 겁니다. 아시겠죠? 네. 전자 친화도. 됐나요? 그리고 나서 빠르게 전기음성도까지 정리를 해버립시다. 전기음성도는 원소 간 공유결합 형성 시 그 원소들 간의 전자쌍을 만들고요. 그 전자쌍을 끌어당기는 상대적인 힘을 전기음성도라고 표현합니다. 맞죠? 원래 공유결합을 할 때 각각 옥텟 규칙을 만족하기 위해서 부족한 전자를 빌려오는 거죠. 근데 빌려올 때는 항상 부족한 전자수만큼 나도 빌려줘야 되잖아. 맞지? 그래서 중간에 두 개의 전자쌍을 만들어 버린다는 거. 그래서 하나의 전자쌍 만들면 단일결합, 두 개를 만들면 이중, 세 개를 만들면 삼중결합 이렇게 표현을 했었죠. 근데 서로 간에 빌리고 빌려받고 이런 식의 관계인데 원소들끼리 서로 간에 이렇게 잡아당기는 힘이 있다는 겁니다. 전자쌍을. 그죠? 그랬을 때 전기음성도 상대적인 힘이에요. 전기음성도가 상대적인 힘이라면 당연히 어떤 기준점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전기 음성도의 기준은 플루오린이죠. 그죠? 전자쌍을 끌어당기는 상대적인 힘입니다. 이때 플루오린이 기준이에요. 4.0이죠. 제일 잡아당기는 힘이 크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이 뭐죠? 산소 3.5. 그 다음에 질소 3.0. 그리고 질소랑 같은 3.0이 나오는 게 또 있어요. 염소. 이것도 3.0입니다. 알겠니? 플루오린 제일 크고 산소, 질소 순으로 갈수록 작아져요. 알겠어? 그런데 여러분들이 보는 전기 음성도 다 외울 필요 없거든요. 그런데 선생님은 최소한 여기까지는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수소가 2.1 정도예요. 알았니? 최소한 플루오린, 산소, 질소 또는 염소까지, 그리고 수소까지는 전기 음성도를 외워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왜? 문제에 잘 나오거든. 그러니까 문제에 원소들의 종류들 안 가르쳐주고요, 전기 음성도를 그냥 숫자로만 표현을 해버립니다. 근데 사실 그 원소의 종류가 뭔지 몰라도 문제 푸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거든요. 근데 원소의 종류를 알면 더 쉽게 풀어버려. 근데 전기 음성도 자체가 상대적인 값이다 보니까 수치를 바꿀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항상 4.0 나오면 무조건 플루오린이야. 3.5가 나오면 무조건 산소야. 그리고 3.0인 경우에는 대부분 질소고요. 가끔 염소가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질소랑 염소가 나온다면은 예를 들어 이 녀석이 2죽이다, 3죽이다 뭐 이렇게 표현해 주겠죠. 아니면 몇 쪽이다. 맞지? 그리고 나서 수소까지 알아두면 좋은 이유가 보통 수소의 전기 음성도보다 작으면은 금속 원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전기 음성도 저 플루오린부터 4.0, 산소 3.5, 그 다음에 질소 3.0, 수소 2.1까지는 외워두시고 문제에 접근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죠? 아마도 요 선생님이 이야기를 했었던 내용이 봐요. 저 뒤에 91쪽으로 넘어가면은 8번 문제 보이시나요? 보입니까? 봐봐요. 지금 A, B, C, D 띡 나와 있잖아. 근데 A가 0.9고 B가 1.2다? 몰라. 이거 뭔지 몰라. 우리는. 알겠니? 이런 수치는 안 외우거든. 하지만 얘 2.1보다 작죠? 금속이야. 알겠니? 근데 C랑 D가 얼마씩이니? 3.5, 4.0이지? 정해져 있다니까요. 3.5는 뭐? 산소. 4.0은 뭐? 플루오린. 질소. 플루오린. 됐니? 이렇게 딱 정리가 돼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외우두라고 하는 거예요. 됐죠? 아마 뭐 머리 싸매가면서 외울 필요도 없을 겁니다. 한 두세 문제 풀어보다 보면 자연스럽게 머릿속에 들어가 버리죠. 전기 음성도 역시 마찬가지로 주기율표상으로 오른쪽 위로 갈수록 커집니다. 이건 예외성 없어요. 플루오린 짱입니다. 18쪽 제외. 알겠니? 18쪽 제외입니다. 이 상태에서 플루오린의 전기 음성도가 가장 크다라는 거. 그 정도까지 정리해 두시면 전기 음성도도 끝! 됐나요?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주기적 성질까지 살펴봤습니다. 자, 이 주기적 성질 워낙 문제 자체가 중요하기 때문에 시간 관계상 오늘은 수업 이 문제를 못 풀 것 같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 주기적 성질 부분은 3점짜리 문제는 꼭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 내용 설명은 여기까지고요. 수업도 여기까지입니다. 아셨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